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의학교육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요. 사실 저는 제가 처음에 좀 보냈을 때 그 제목을 제가 정했을 때 훨씬 더 자극적이고 공부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무조건 꼭 와서 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제목으로 저서 보내드렸거든요. 제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내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들어야 될 것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렸는데 도서관 측이었나요? 출판사 측이었나요? 그쪽에서 이거는 저희의 칼라와 맞지 않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그러면은 어떤 제목으로 제가 하면은 적당할까요? 라고 다시 되물었더니 의학교육의 미래 정도는 어떨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학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흥행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제 고민의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 중에는 대부분 다 지금 학부모신 거죠? 학부모 아닌데 나 잠깐 와 있다. 제가 어떤 얘기를, 제가 마지막 끝나고 진료를 해드리면 될까요? 예?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될지, 제가 오신 분들마다 다 그래도 뭐라도 도움되는 거를 나눠드리고 가야 제가 왔다가 보람이 있을 텐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계세요? 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고등학생, 아니 본인이 고등학생. 아니 제가 알아본 건 아니고요. 어머님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예, 이야, 제주시 대단합니다.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짜리 둘째 아들이 있고요. 철방지축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하고 아들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애들은 아빠가 토요일날 자기들 다 집에 놔두고 제주도 혼자 갔다고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또 다시 올라가야 돼요. 자, 의학교육의 미래, 제 소개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마 조금 한 3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필이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은 조금 많이 달라져서 이비인후과 교수인 건 여전하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저 스스로를 정보의학교실, 의과대학 정보의학교실 주임교수라고 저를 소개하거나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의 센터장이라고 저를 소개한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훨씬 많아졌고, 그와 동반돼서 이제 의료정보학회에서 홍보의사나 또 이비인후과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만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진료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또 왕따 안 당하려고 소아이비인후과에서 기획이사, 홍보관사 이런 일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의 트렌드가 의학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의사들의 역할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재수가 좋았던 거죠. 저는 사실은 5년 전만 해도 별로 제가 그 당시에 방송이랑 열심히 했던 게 대학 교수로서 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이라도 잘해야 되나? 카메라는 겁나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와 같이 디지털 쪽에 밝은 의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저를 데리고 같이 하고요. 이번에 추석 때 청와대 비서실에서 선물이 왔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아들내미가 전화 받아가지고 엄마 전화가 스팸이야! 계속 전화 오고 계속 끊어버리고
네, 애엄마가 이제 작정하고 전화 받아가지고 어디라고요? 청와대 비서실이요? 여기는 기밀성이 있다. 근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워낙에 그런 일 많이 당하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하더라고요. 차근차근. 선물은 별거 안 와요. 받아보니까 진짜 별거 없고 그냥 이렇게 전통 한과 같은 것들 몇 개, 국산. 근데 진짜 국산인가 봐요. 다 곰팡이 나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대통령 비서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보내드린 게 다 곰팡이 났다고 그러는데 혹시 보내드린 상품에도 곰팡이가 났으면 교체를 해준대요. 네, 됐다고 그랬어요, 일단. 근데 먹을 건 별거 없는데 선물마다 봉황하고 무궁화가 그려져 있으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애들도 좋아하고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뜻하지 않게 인기쟁이가 돼가지고 정부 회의들이랑 뭐 정말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강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비타민 출연하고 그럴 당시인데, 당시에 제가 왔을 때는 제주 CGV 대관 빌려서 강의했었어요. 팬사인회하고. 근데 그 당시보다는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가볍고 편안해졌고,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유명한 거 해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 공항에서 사람들 알아보기 시작하면 함부로 아무 데서나 코 못 판다. 진짜로. 그래서 꼭 유명해지는 게 좋지는 않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제가 뜻하지 않게 재미난 기회를 잡았던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의학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의 의학교육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건양대학교병원 의과대학에서 제가 맡고 있는 것도 의학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왔고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건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이에요.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거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나죠. 완전 지금은 갤럭시 폰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그때 저는 이제 원래 이런 스마트 기기에 대한 애착은 있었거든요. 로망은 있어서 당시 이제 삼성의 망작이라고 불리는 옴니아라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가격만 엄청 비싸고 산 사람들이 모두 실망했던 그 핸드폰을 저는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거 쓰다가 아이폰 써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게 된 계기입니다. 10년 전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잠깐 이제 비시면 그때 저는 했던 일들이 프로그램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들었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앱스토어에 현재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가장 저한테 뜻깊은 경험을 줬던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아마추어 개발자잖아요. 전 전문 개발자가 아니니까. 아마추어 개발자가 뭐 만들면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었겠어요? 평생 해도 안 되는 영어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mp3 플레이어를 찾아보는데 이게 적당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여러 mp3 플레이어들은 다들 이퀄라이저 기능,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게 다시 반복 듣기 이런 기능들이 다 너무, 그러니까 뭐 10초 뒤로 가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단축키를 전부 다 달아서, 그러니까 이제 5초 앞으로, 10초 앞으로, 15초 앞으로, 뒤로는 또 1초, 3초, 5초, 7초 체크를 해놓으면 체크한 곳으로 돌아가고, 속도를 낮춰도 음성의 피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다 하고, 이거를 근데 마우스로 클릭하다 보면은 실수해서 잘못 클릭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을 전부 다 키보드에 마치 피아노 잡반처럼 전부 다 단축키로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하니까 영어 공부가 훨씬 쉽더라고요. 다시 듣고 싶은 곳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만 쓸까 하다가 한번 앱스토어, 저 원래 아까도 소개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제 블로그가 있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엄청나게들 다운받아 가시는 거예요. 엄청나게들. 그래서 근데 다들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앱으로 그 앱스토어에 가서 받고 싶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도 나눠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나눠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아이폰용 앱 아니고요. 맥 컴퓨터용 앱입니다. 검색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는데 지금 핸드폰에서 검색 안 돼요. 맥용 앱스토어에 가시면 있는 앱인데 프로그램으로 다운받기가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앱스토어에 올려달라는 댓글들이 빗발쳐가지고 앱스토어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애니세컨드라는 제 앱이거든요. 몇 위예요? 104위. 일단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이 등수를 먹이면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날도 지켜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일단 아까는 이제 전체 차트예요. 탑 프리 차트, 탑 프리 에듀케이션 차트에서 3위까지 가더라고요. 벌써 놀라시면 안 되는데. 네. 다음날 됐더니 어딨어요 내 거? 61위.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날 탑프리 에듀케이션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사람 마음이, 이거 무료 앱이라서 사실 올려놓고 돈도 안 되는데 그냥 기대가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며칠 있다 보니까 39위까지 갔어요. 오토데스크도 보이시죠? 오토데스크가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옵니다. 텔레그램도 바로 앞에 있고요. 어딨어요? 이제 16위. 에버노트가 이제 거의 코앞입니다. 라인을 따라잡았어요. 라인을 따라잡았어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알집을 깔았습니다. 페북도 깔고 또 뭐 깔았어요? 원노트, 에버노트는 너무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저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3위까지 갑니다. 이게 최고 성적이고요. 요세미티는 맥 OS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7, 10 할 때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포가 됐거든요. 이거 무료로 그 OS 자체가 업데이트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얘는 제끼는 거고 카카오톡을 제외한 나머지 앱들 다 깔았어요. 대개는 박수 나오는데. 진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록 되게 그 낮은 수준의 개발 능력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개발 능력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댓글들 들어가 보면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댓글들 들어가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해에 맥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백투더 맥이라는 그 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포럼인데 거기에서 그 해에 선정한 한국인이 대한민국 맥 사용자라면 무조건 깔아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10위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성도도 물론 어떤 앱이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필요한 걸 잘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의학도 이제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정말 환자들이 뭘 원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들이 뭘 원하는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뭔가 어렴풋하게나마 나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줄였죠. 이건 두 번째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그 병원 개원가에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저희 이거 집사람이 사실은 내과 의사입니다. 개업에 있고요. 그래서 개원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실 통계 프로그램이에요. 당연히 상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 프로그램이 불편해서 계속 짜증을 내는 겁니다. 집사람이 짜증을 내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안 좋죠. 안 좋죠. 집안을 화목하게 하려면 일단 아내가 행복해야죠.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동백꽃 필 무렵 보면 남편이 깍두기를 썰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상사로 두면 퇴근이 없는 것이요? 딱 그러는 대사가 나옵니다. 예, 이런 거 함부로 만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난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이 쓰다 보면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저를 붙잡고 이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죠. 저는 날 새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 고치고, 그 계산기처럼 원래 공 3개 찍히면 콤마가 하나씩 찍히잖아요. 그죠? 계산기 보면. 근데 프로그램들 보면 이게 공이 찍히는 게 자동으로 안 되거든요.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달래요. 근데 타당해 보여, 그죠? 필요할 것 같아. 근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콤마가 들어가는 순간 문자로 글자로 인식하고요. 콤마가 없어야 숫자로 인식해요. 계산기는 아예 그 자리에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쉽게 되는 거고요. 컴퓨터는 그래서 콤마가 있는 글과 콤마가 없는 숫자는 완전히 별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됩니다. 이거 계산기도 할 수 있는 걸 당연히 컴퓨터가,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계산기가 되는 걸 왜 안 돼? 빨리 해. 100만 원 이상은 찍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한 일주일을 날려 샌 것 같아요. 일주일을 날려 새고 만들고서 그 다음 주에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나은행 모바일 뱅킹에 들어갔더니 하나은행 모바일 뱅킹도 그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모바일 뱅킹도 안 만들어 놓은 걸 나한테 만들어내려고 쭉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니까 하나의 모바일 뱅크에 콤마가 찍혀요. 실시간으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이런 걸 하면서 살던 저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진료 없고 환자 잠깐 비면 좀 쉬면 되지. 차라리 좀 소설책을 읽어.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들 얘기했는데요. 근데 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보람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그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다는 보람. 제가 돈 번 게 아니잖아요. 네. 첫 번째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광고는 안 달린 무료 프로그램이었기, 저게 저만큼 올라갔어도 사실 다들 저한테 그랬어요. 빨리 광고 달아. 근데 광고를 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제 흥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의 보람이 확 줄을 것 같아서. 그래서 끝까지 안 달고 버텼고, 두 번째, 저희 집사람 병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제 동기들 중에 내과 검진센터를 개원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씁니다. 지금 공짜로서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지금 상용화된 프로그램들은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정형외과가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든 범용성 프로그램이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내과 전문의 중에서도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쓸 수 있게 딱 포커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람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왔다라는 그 보람이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
앞으로 미래는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가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나 로봇한테 다 넘어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남을 도울 줄 아는 능력, 거기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연구 과제예요. 이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알파고랑 그때 알파고 다 아시죠? 알파고는 알파고 때 그 뉴스 나왔던 게 구글에서 안저 촬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눈 안과 가가지고 검사 이렇게 눈 어두운 방에서 반짝 하는 거 찍어보신 적 있는 분? 맞아요. 그거 안저 촬영. 그게 이제 눈 안을 찍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당뇨성 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당시에 저희 의생명 연구원장님께서 건양대학교도 안과로 따지면 꽤 유명한데 우리도 이런 거 개발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셔서 당연히 요즘에 의학교육의 미래 요즘에 연구가 의대에서 하는 연구가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예전처럼 삐뚤질 않아요. 좀 이따 제 연구실도 다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우리도 사진 찍어놓은 거 많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컴퓨터로 뭔가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과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쓸모없다. 관심 없다. 만들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의사들이 초반에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저항이 되게 컸던 거 다들 아시죠? 원격 진료에 대한 저항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고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자리를 잘 대체할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세계적 흐름인데 이거를 거를 수가 없거든요. 의생명 연구원장님은 그걸 보셨고 당시에 이제 야 진료실에서 그 진료 안 하고 맨날 프로그램 짜는 애 있다며 그 김 교수 한번 잠깐 올라오라고 해봐 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고 이건 이제 저 아까 처음에 제 소개 제 전문의가 뭐예요? 이비인후과. 예, 이비인후과인데 이거 안과잖아요. 네. 이 과제를 저보고 제안해 볼 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안과 과장님 찾아갔죠. 이거 안과에서 도움 없으면 못 만드는데 내가 이거 제안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관심 없고 잘 모르겠는데 하고 싶으면 해. 나는 시비는 하지 않을게 라고 안과장님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게 이제 그때 당시 12억짜리 과제예요. 1년에 12억짜리니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제가 썼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연구 책임자로 발표를 했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처음 과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람들이 쟤도 쓸모가 있다. 여태 쓸모가 없어서 방송국으로 내돌렸는데 이렇게 또 쓰이다니.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저거 맨날 저거 프로그램이나 짜고 있고 저거 어디다 쓰나 했는데 뭔가를 처음 해낸 겁니다. 그러고서 이 프로그램 이걸 하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 좋아하잖아요. 컴퓨터 좋아하니까 컴퓨터를 막 좋은 걸 사서 써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보통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뭐 한 200만 원짜리 정도 사주시나요? 이런 거 하려면 제가 이런 거 하려면요 최소한 1억짜리 컴퓨터는 있어야 돼요. 네, 최소 1억짜리는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처음 연구여가지고 저도 너무 겁이 나서 처음에 3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습니다. 3천만 원짜리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그 자전거에 입문할 때 여기 아시죠? 입문용 자전거라는 거 있잖아요. 입문용 자전거. 결국 나중에는 좋은 거 사야 돼. 하지만 입문용 자전거 그러니까 저도 의료 인공지능 개발하기 위한 입문용 컴퓨터를 산 거예요. 그게 3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입문도 못해. 3천만 원이 없으면 입문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
연구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문용 컴퓨터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죠. 이제 그때부터 나를 세고 앱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저한테 너무 재밌는 일인 거죠. 이게 그 안과 교수님이 나 싫어, 너나 해 라고 해주셨고, 의생명 연구원장님이 그 놀고 있는 김 교수 좀 찾아봐 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왔고, 이게 첫 과제가 돼서 그 다음에는 특허를 내게 됩니다. 예, 그 구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당뇨성 망막병증에 대한 특허는 지금 구글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눈이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이 나눠져 있잖아요. 눈은 망막하고 녹내장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성 망막병증이니까 망막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구글이 망막은 연구를 많이 했겠네? 싶어가지고 저는 녹내장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을 안저 촬영을 가지고 녹내장을 있는지 없는지를 선별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허를 냈고, 그게 국내 특허 제 거고요. 세계 특허도 제 겁니다. 재밌죠? 크게 치셔도 돼요. 제 이름 있잖아요. 여기 제 이름. 제 이름 있고, 여기 위에 의료원장님 이름 있고, 업체명, 대표자, 그리고 이게 건양대학교 병원 설립이 20주년이에요. 20년 동안 특허는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원래 특허가 100개라도 기술 이전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기술 이전을 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술, 그러니까 특허라는 거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특허가 실제로 상용화되는 거는 거기에서 또 100분의 1로 걸러지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람을 찾았던 것처럼 뭔가를 개발한 게 정말로 기업에서 이게 지금 에임즈라는 기업에서 제가 에임즈라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에임즈라는 기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람 있어요. 병원 안에서 찾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누군가 밥벌이가 됐잖아요. 거기 직원 20명 넘어요, 지금 벌써.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 내에서, 자, 의학교육이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의대 교수님이에요. 다 의대 교수님.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안경 만지고 계신 분이 안과 교수님. 예, 그리고 여기 이분은 누구냐? 산부인과 교수님. 예, 산부인과 교수님, 이비인후과 교수님, 퉁수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영상의학과 교수님, 소화기내과 교수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내에서 다 의대 교수님들이에요. 의대 다 마치시고 다 석박사 하시고 대학에서 교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김종엽 교수가 하고 있는 연구 좀 알려줘. 앞으로 의학의 연구는 다 그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하고 있는 거 좀 한번 알려줘봐라고 부탁을 하셔서, 의대 교수님들, 의학 교육의 미래 어떻게 가냐, 저한테 빅데이터 연구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무슨 한지 얼마나 됐다고 부끄럽고요 라고 하면서 2시간짜리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잘난 사람들을 20명 정도씩을 모여서 워크숍을 했고, 그분들이 이거 한 번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하셔서 2시간 반씩 10차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1년 내도 3주 간격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게 재작년이에요. 그렇게 하고 처음부터 못 들었던 분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번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100몇십 명 되잖아요. 20명 들었는데 이 분들이 소문을 낸 거죠. 야, 이거 없이 앞으로 우리 이제 연구 못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못 들은 분들이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2시간 반씩 10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다들 퇴근하고 남아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이건 뭐 남아서 한다고 야근 수당을 주나요?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교수들은 연구 좋아서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에서 훨씬 월급 적게 받으면서도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집에 있는 이쁜 애기들을 안 보러 가고 남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이 이렇게 간다. 적어도 우리가 정년하기 전에 틀림없이 간다라는 확신이 의사들 사이에서,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이 워크숍에 2년 내동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셨던 분이 이분이세요. 모범생 같죠? 네. 원래 학교 가서도 모범생들이 제일 앞줄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현 교무처장님이세요. 원래 모범생들이 성적 좋습니다. 이분이 2년을 듣고서 이건 틀림없이 우리의 방향이다 라고 한 번 더 해달래요. 그래서 도저히 한 번은 더 못하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 올렸습니다. 회귀분석을 위한 개념 설명, 상관분석 개념 설명. 제목만 봐도 멀미나시죠? 그런데 조회 건수가 2만 이게 지금 제가 뭐 얼굴도 안 나오고요. 얼굴도 안 나오고 지금 구독자 수가 이게 지금 이것도 몇 달 전에 찍은 거라서 이거 지금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녹음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통계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회귀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김종엽이 둘입니다. 굉장히 근육량의 증가를 약 16% 정도 설명한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인자다라는 것을 사관계수로 우리가 하지만 연구자 또한 해당 영역이 연구가 광고 나오네요. Let's suppose that you're writing a really important email to a colleague. 광고는 봐야 되는데. 예, 광고는 굳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3,6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지금 조회수가 24,000건. 제목을 보세요. 이게 남들이 이게 볼만한 제목인가? 이런 거 클릭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볼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전국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전국에 있는 생물학 교수들이 봅니다. 보시면 댓글들이 얘 완전 잘 돼요. 교수님보다 설명 나도 교수야 이씨. 이게 진짜 예, 쏙쏙 들어온 설명 잘 봤습니다. 명백하고 뭐 통계학 학습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계속 있어요. 계속.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봅니다. 전국에서 보고요. 어제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있어가지고 저 학회에 갔다 왔는데 학회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이걸 보고 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도 고맙다고 하세요. 석사과정 수업이랑 이걸 가지고 하신다고. 무료잖아요, 또. 무료니까 얼마나 편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정도 분위기면 대학에서 어떻게 움직여요? 교실을 만듭니다. 원래는 건양대학교병원에 원래 지금 전국에 의과대학이 40개가 있어요. 40개가 있습니다. 40개가 있는데 40개 중에 정보의학 교실이 있는 대학이 전국에 건양대학교를 포함해서 6개예요.
6개. 저희가 만들기 전에는 5개가 있었죠. 40개 중에 35개는 정보의학 교실이 없는 의과대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그 제 강의를 워크숍을 2년 넘게 계속 오셔서 들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다 같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초의학 교실은 여기 이제 클릭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해부학, 양리학, 병리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제 기초의학이고, 임상의학은 클릭하면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뭐 산부인과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임상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원래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정보의학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밑에 정보의학 교실을 만든 사람이 주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의학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실을 만든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커리큘럼이 바뀌어요. 그래서 의료정보학과 의료정보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요.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또 가르쳐요.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의학교육의 미래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의대는 대부분 저처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의대 교수죠. 그런데 제 밑에 있는 이수영 교수님은 전임 교수님이시고요. 전임으로 제가 모셔왔고,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신 분이시고, 전공이 의료정보학입니다.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전공이 이비인후과잖아요. 의료정보학이에요. 이제는 의대가 의사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 연구를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가 아니라 돼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의과대학의 모습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헬스케어는 원래 의사가 담당하는 부분은 의료라고 써있는 요만큼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범위가 다 헬스케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으로 이용한 여러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범위들이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이런 것들 다들 스마트워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걸음수 체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리고 요즘에 정밀의료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 통해가지고 누가 쌍꺼풀이 유전이 되네 안 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알아보고, 커피를 마시도 누구는 가슴이 뛰는데 누구는 가슴이 안 뛰거든요. 하물며 커피도 그런데 모든 약이 어떻게 여러분께 다 똑같겠습니까? 그쵸? 하물며 커피도 그런데 그래서 어떤 약들이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 그 약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아보고 주자. 환자분들의 체질을 먼저 확인해보고 약을 처방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정밀의료의 시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료의 일부 겹치면서 성장하고 있죠.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가 의사협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대로 약간 머무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갔다 왔어요. 상하이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 빅데이터 학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원격 의료, 중국은요 이미 원격 의료가 대부분의 의료를 원격 의료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다 의사들이 별점으로 관리돼요. 그래서 별점이 5점인 의사한테 처음에 이렇게 모바일로 원격 진료를 하려면 3만 원이 초진이고요. 별점이 1점이면 3,000원만 내면 돼요. 별점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의사들의 그 인지도를. 재밌죠? 또 환자도 평가가 돼요. 진상 환자들은 별점이 1점이고요. 성격이 좋은 환자들의 별점이 5점이에요. 그래서 진료 요청을 하면 의사도 보고 판단해서 클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원격 진료 전용 보험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하는 보험, 진료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1년에 10만 원만 내면 대신에 네가 1년 동안 받는 모든 원격 진료 비용은 다 보장해. 이런 보험들이 나왔어요. 전부 다 모바일로 다 결제하고요. 중국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다 하고 있어요. 미국도 다, 미국은 5분의 1이 지금 전부 다 원격 진료로 시작하고요. 우리나라도 못 막아요. 옵니다. 오고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냥 시장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갈 겁니다. 누가 반대해도 어떻게 거대한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지. 네, 그런 단계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우리 병원에서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장이라고 제가 자신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들고 다니던 슬라이드예요. 3년 전에 법인에 가서 우리 센터 만들어야 된다, 사람 뽑아야 된다, 공간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할 때요. 그때 이거 보여드렸을 때 법인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이사님들이 정말? 나 죽기 전에? 뭐 이런 얘기, 이런 표정으로 지켜보셨던 슬라이드입니다. 3년 전에 보시면요, 네, 아이패드 환자가 누워있을 때 제가 오늘 부끄러운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사들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따고 나면 의사 면허를 따던 날만큼 다 외우고 있을까요?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늘 의사들은 병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늘 다 아는 척 할까요? 이거 뭐지? 싶은 병이 오면 환자분들한테 간단한 검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잠깐 나간 사이에 빨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광검색을 합니다. 광검색. 그러면은 환자분이 검사를 마치고 딱 돌아왔을 때 의사는 명의가 돼 있죠. 그렇게 진료해요. 저도 그래요. 아니 안 그러겠어요? 의사가 갑자기 화장실에 급하게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만 좀 갔다 와서 진료할게. 사실은 검색하러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도 검색 없이 환자 진료를 보라고 그러면 이제 자신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보는 환자들 대부분은 반복되는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 보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문의를 따면 아시죠? 여러분, 동창회 갔어. 동창회 갔는데 아는 놈이야. 아는 놈인데 이름이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놈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금방 동창회 회집 한번 보고 오면 금방 아는 척 할 수 있는데 바로 안 떠오르는 병들이 환자분 한 달이면 한두 명씩 꼭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검색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 저는 전원이 나가는 것보다도 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네, 이거 이제 다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실력이 없으면 다른 의사들한테 원격으로 컨설테이션, 협의 진료할 거다. 네, 검색을 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여러분들의 증상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불편한 증상이 다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불편하다고 오시는, 아픈 게 아니라 불편하다고 오시는 증상 중에 70% 이상은 교과서에 답이 없어요. 병명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경험적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경험에서 답이 안 나오면 나보다 경험 많은 선생님한테 물어봐가면서 진료하는 거예요. 전문의 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의사는 다 알 거야. 몰라요. 저도 지금 면허 딴 지 10몇 년이 됐어요. 알 수가 없고요. 우리 몸에 대한 너무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경험 많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카톡이 있는데? 검색을 한대요. 바로 카톡을 날립니다.
카톡을 날리고 아, 이 양반이 또 진료 중인지 수술 중인지 답이 없어.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카톡을 날립니다. 의사들도 카톡으로 진료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요리하다가도 뭔가 찝찝하면은 친정 어머니한테 카톡 해보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저도 다 그렇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아는 의사 하나 있으면 당연히 카톡으로 아픈 증상 물어보시죠. 예, 저한테도 정말 자주 연락이 와요. 우리 애기 팔인데 사진 찍어서 보내고, 목도 찍어서 보내고, 네. 그거 지금 우리가 솔루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안 하고 있을 뿐.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원격 진료 뭐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빼고 이제 거의 다 할 것 같은데 다 돌아가고 있죠. 혈압 같은 거 이렇게 재는 거, 혈압 재면 예전에는 이거를 혈당 체크하고 혈압 재면 어머니 아버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수첩에다가 꼭꼭 연필로 눌러써가지고 수첩 갖고 병원에 가서 진료 보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핸드폰으로 그냥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효도폰 사드리면 어머니 아버님 섭섭해 하십니다. 요즘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핸드폰 더 잘 쓰세요. 요즘에 진짜로 병원에 와보면 거기에다가 혈당 다 적어 오십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혈당기, 혈압기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측정할 때마다 자동으로 다 입력이 돼요. 그리고 그게 그 핸드폰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면 병원 컴퓨터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다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봤을 땐 진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그 2년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 의료기기 박람회라는 걸 해요. 가보면 진짜 여러분 운동장이 12개만한 크기예요. 만한 공간에 의료기기들이 가득 찹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 다 갖고 와가지고 자기 거 잘났다고 자기 거 사달라고 판매하는 박람회가 라스베가스에서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딱 요만큼 빌리는데 부스 하나 빌리는데 가격이 3,0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전시하려면. 근데 그거를 하나 둘 셋 한 5-6개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진료실, 하나는 뭐 환자가 이제 발생하는 환자 침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기 이거 딱 앰뷸런스 반으로 잘라갖고 옆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환자가 여기서 이제 가슴을 갖고 쓰러져.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아내가 119로 부릅니다. 그럼 119가 달려와가지고 환자분한테 혈압계랑 뭐 심전도랑 이런 거 달잖아요. 그러면 그 단 모니터가 갑자기 앰뷸런스 안에 있는 모니터에 딱 뜨고요. 그 의사가 병원을 딱 클릭하면 병원 응급실에 있는 모니터에 뜨고요. 병원 응급실에 있는 모니터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신경외과 교수님을 콜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딱 클릭하면 그분 핸드폰에 뜹니다. 심전도 결과가. 그래서 환자분이 병원으로 119를 타고 병원으로 와서 수술방에 들어올 때까지 그 모든 경과를 의사 5명이서 그대로 공유하는 모습이에요. 이미 다 상용화된 솔루션들이고요. 구글 검색해보시면 구글에서 비슷한 솔루션을 이미 그 광고까지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영상도 있습니다. 의학의 미래가 보이시죠? 코앞에 와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건 수가가 마련이 안 돼서 병원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뿐 기술은 이미 올 거다가 아니라 와 있습니다. 때문에 의학 교육이 당연히 변해야죠. 환자의 데이터가 쌓이면 환자를 많이 본 의사들이 우리가 너무 나이가 많으면 또 좀 불안하지만 너무 젊으면 또 그것도 또 불안하잖아요. 그죠? 경험이 없을까봐. 그런데 요즘에 저희 고양대학교 병원에서 들여놓은 왓슨, 인공지능 암 진단하는 왓슨, 전 세계에서 암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항암 치료가 뭘지 가이드해주는 거. 다 리뷰하고서 그 환자에 대해서 딱 선택해서 제시해주는 솔루션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보면 거꾸로 약간 많이 실망하고요. 전문의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 암을 진짜 진료하는 분들이 보면 다들 많이 놀래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뭐 그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검색하고 약 나오는 거는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 뭐 누구 이름 검색해가지고 김태희 검색하고 이렇게 김태희 프로필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 작동하는 건. 그러니까 신기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뭐 인공지능에 뭐 비용이 얼마고 막 그러는데 막상 보여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인공지능은 어디 있는데요? 라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뭐 그냥 별거 없잖아요. 37세 남자 환자가 대장암으로 뭐 전이 여부는 어떻고 병리 소견은 어떤데, 이렇게 다 클릭 해가지고 그 환자분의 상태를 다 입력을 하고 ask 왓슨에게 물어봐. 클릭하면 거기에 대해서 딱 답을 주는 겁니다. 이미 뭐 다 와 있습니다. 다 와 있어요. 의학 연구의 동향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딥러닝,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기계학습, 이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터미놀로지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1980년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010년이잖아요. 저희 지금 19년, 2020년 지금 뭐 제가 요쯤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요. 연구를.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이번 쯤 시작했고, 여기서 요만큼 오는 동안에 저의 주가가 요만큼 상승한 겁니다. 의학 교육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움직임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들을 다 모니터링 해주는. 요즘에 심전도도 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도 나오고 별의별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운동화에다가도 많이 달죠. 우리 몸에 그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센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몸에 대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센서의 부재 때문에 아직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전도 같은 경우에도 시계를 계속 차고 계시면 부정맥이 있는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지 않게 저희가 잘 지켜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제 것도 이거 요즘에 지금 이게 지금 애플워치 1세대예요. 하루에 2번 충전을 해야 돼요. 배터리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처음 샀을 때는 하루는 갔는데, 근데 문제는 심전도 같은 경우에 이거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 거는 시계니까 밤에 잘 때 풀어놓고 저녁에 충전하고 아침에 차면 되지만,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풀어놓고 계실 때 사고가 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사고가 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슈들,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현재로서는. 그것만 해결되면 기하급수. 이게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풀어놓은 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안 차시거든요. 한번 풀어놓으면 그냥 끝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막 나아갈 겁니다. 지금 브리저를 이용한 심전도 측정은 굉장히 부정맥에 대한 그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아버지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다 브리저를 같이 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도 이거 의료기기 같이 임상시험을 해보면 여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답답하던데. 근데 살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같이 다 차야 됩니다. 다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건 무슨 기계일까요? 이거 무슨 기계일까요? 응?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상상해봐. 이거 뭘까? 이거 고등학생들만 해도 잘 못 맞히는데. 이게 의료기기입니다. 일단 의료기기고요. 이거 무슨 기능하는 의료기기일까요? 예, 지금 상의하고 계시고요, 지금. 예. 괜찮습니다. 상의해도 이거 뭐 나중에 입학사정관에 반영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상의하셔도 돼요. 뭘까요?
이거 뭘까요? 허리 요추각을 모니터링하는 센서입니다. 허리 요추각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야 요추에 미치는 건강에 가장 좋은 거거든요. 요추각이 이렇게 꾹꾹. 그래서 맨날 뭐 하이펙스잖아, 뭐 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뒤에 그 디스크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얘는 앞으로 이게 딱 붙여놓으면요, 앞으로 허리를 굽힐 때 그 시간을 재가지고 30초 이상 앞으로 굽히고 있으면 진동으로 알람을 줍니다. 피라고.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계속 알람 사인을 정확한 시간에 주는 의료기기예요. 허리는 이 요추 전반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백년허리 나눠드린 거 파란 종이 보셨어요? 백년허리? 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네. 제 말은 믿지 않으시되 그 백년허리의 저자는 재활학과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백년허리 제 돈 주고 샀어요. 백년복은 선물 받았어요. 저자한테. 근데 백년허리는 제 돈 주고 샀어요. 책이 좋아서. 저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한 거 사서 선물해 드리고. 그런 걸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기 좋다는 자세들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소아과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 간질 발작할 때 누워만 있어도 사람이 살거든요. 가장 위험한 게 간질 발작이 운전 중에 간질 발작하면 사람이 그냥 바로 죽습니다. 남도 죽이고 죽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간질 발작하면 크게 다치고요. 미끄러운 바닥,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만 해도 크게 안 다치는데. 간질 발작이 오기 2초 전에만 알아도 사람이 살아요. 일단 바닥에 누워 있으면 되잖아. 간질 발작을 모니터링하는 뇌파 모니터링 장비,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 배에다 붙이는 장비예요. 연속형 혈당 측정기입니다. 이게 이것도 임상시험. 저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막 다 해봐요. 그리고 해달라고 다 찾아오고. 그런데 이거는 그 바늘을 찌르는 게 아니고요. 필라멘트를 피하 지방 밑에다 박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필라멘트를 처음에 가이드해주는 침만 한번 따끔하고요. 이게 한번 박아놓으면 2주를 그냥 붙이고 생활하는 거거든요. 샤워도 하고 다. 근데 2주 동안은 그냥 하나도 안 불편해요. 바늘이 아니니까. 머리카락 같은 필라멘트가 피부에 꽂혀요. 피부 안으로 꽂히는 것도 아니고 피부 옆으로 사선으로 꽂혀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꽂아놓으면 라면 못 먹습니다. 실시간으로 혈당이 출렁출렁 하는 게 보입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면 요리 함부로 못 먹겠더라고요. 면 요리. 과일이랑 면 요리. 과일을요 그냥 우두우두 씹어 먹어야지 과일 갈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과일 갈아서, 사과 같은 거 갈아서 먹지 않습니까? 예, 진짜 그냥 포도당 그 수액 그거 그냥 막 그냥 들이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런 장비예요. 대부분은 췌장이 건강하실 때는 좀 요동쳐도 췌장에서 인슐린 쭉쭉쭉쭉 써가지고 다 조절해주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건데, 당뇨병이 와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인슐린을 또 옆에다 차면 되거든요. 지금 의료인공지능 개발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정복될 질환 1위가 당뇨병일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혈당 조절이 안 됨으로 해서 혈당에 의한 세포 독성이 있어서 피부도 썩고 뭐 이렇게 신경도 손상돼가지고 감각도 무뎌지고 하는 건데, 혈당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내가 먹은 거에 딱 맞춰서. 내가 소주 딱 들이키면 인슐린이 쫙 싸주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좀 이거 붙이고 다니기 조금 그렇죠. 이거 조금 당뇨 있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면 처음엔 다들 조금 주저하시거든요. 일단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깨에다 붙여도 돼요. 어깨에다 붙여도 여기 저는 여기다 붙이고 살았어요. 여기는 배 앞에 이렇게 숙일 때 불편하다고
여기다 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은 보이는 데다 권해드리고요. 연세가 없는 젊은 사람들은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어깨에다 붙여요. 전 여기다 붙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환자분들의 눈높이에는 뭔가 무서워 보인다라는 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구글에서 이런 걸 또 만듭니다. 컨택트 렌즈로 혈당을 24시간 모니터링 해주는 겁니다. 자, 고등학생들, 이거의 문제가 뭘까? 이거 딱 보면 이거의 가장 큰, 이 상품의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 이거 전기기구인데 건전지 어떻게 넣을 거야, 이거? 건전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 중학생들. 우리 이거 전기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아이디어들로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한번 얘기해 봐. 절대 내가 특허를 뺏어가지 않을게. 태양. 그러면 이제 비 오는 날은 혈당 때문에 죽는 거죠, 이제. 극장 갔다가는 큰일 나. 극장 가서 팝콘 먹으면 죽어, 이제. 어두운 데서는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에? 딩동대. 와우! 아니, 저 강연 진짜 많이 다니고요. 정말 많이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태양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깜빡깜빡 맞추는 분들 정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일 때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혈당을 측정해주는 장비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돼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장비는 옆에 인슐린 그 펌프까지 달았어요. 렌즈에서 인슐린까지 쏴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구글한테 병원 다 팔아먹게 생겼어요. 네.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요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100% 사람 몸에서 유래되는 데이터가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서 병원에서 지금까지 기록해왔던 데이터들은 요만큼, 발목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병원 밖에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취합되는 데이터가 무릎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직 다 버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주워 담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의사들이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석유가 다 가장 큰 자원이었죠. 이제는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장 큰 자원이라고. 저는 이런 컴퓨터 쓰면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전에 지금 아까 입문용 컴퓨터 쓰던 거 이제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1억 넘는 컴퓨터 저도 씁니다. 그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컴퓨터 써보는 게 로망이거든요. 마치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싼 차 한번 타보는 게 로망인 것처럼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1억짜리 컴퓨터를 제 돈 주고 어떻게 사서 써보겠어요, 그죠? 이런 컴퓨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죠. 훨씬 좋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거 깔아가지고 게임도 한번 해보고 야, 잘 돌아가네 이러면서 재밌어. 너도 한번 해보지 않으려? 아무리 게임을 많이 돌려도 컴퓨터가 다운되질 않아. 예. 제 수술하는 모습이고요. 몇 해 전에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 안경테도 다르고요. 하여튼 지금도 요즘에도 수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술하고요. 그리고 진료는 일주일에 2시간 합니다. 수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다른 임상 교수님들이 다들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 가지는 전혀 안 씁니다. 전혀 한 가지 안 씁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제 사업들은 제가 지금 국가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농내장 잘 만들어서 세계적인 특허를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한테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과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그 나눠주는 겁니다. 같이 연구할 수 있게. 이건 뭐 광역대표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다시 이거 누구 눈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제 눈입니까? 이게 누구 어머님 눈입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명화되어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자들이 기술력을 가지고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삼고 있죠. 전 사실 그건 진짜 좀 억울해요. 우리가 공공의료를 통해서 모아지는 의료 정보를 지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 거를 아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쓰인다는 보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오픈하자는 건 아니라 이렇게 이거 누구 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오픈하는 게 현재로서 현행법상에서는 다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 3법이고 개망신법이라고 해서 개인정보통신법, 정보통신보안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이 세 개의 법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전혀 없는 사진 한 장도 일반 기업의 연구용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구글에서도 보셨지만 아이패드로 하는 거 제가 요즘에 하는 거는 이런 거 저 이렇게 앱 개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안저 영상 같은 거 이제 갖고 다니면서 판독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저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요. 요즘에 그 이렇게 수술방에서 잠깐 빈틈에 안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판독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결국은 병원에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각과에서 이제는 빅데이터를 예전에는 서로 안 하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서로 우리과부터 해달라고 그래요. 교수님들이. 우리과부터 먼저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을 해서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일들을 도와드리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게. 저희 연구원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의대 실험실을 하면은 일단 쥐가 좀 있어야 되고, 쥐고 조금 큰 실험실 가면 뭐 원숭이가 있든지 그랬잖아요. 제 연구실입니다. 제 연구실은 컴퓨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우리 연구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데서 컴퓨터 갖고 연구하고 그냥 깨끗한 책상에서 회의하고 서버실에서 좋은 컴퓨터 돌아다니고 그렇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 전체 교실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와 가장 많은 연구액을 수주하고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에서 우리 교실 예뻐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합니다. 올해 저희 연구비 예산만 25억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헤드 뛰는 간접비가 우리 센터에서 나가는 것만도 엄청나죠. CDM 구축이라고 해서 커먼 데이터 모델.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자꾸 본인의 데이터를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임상 의무 기록을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건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기장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일기장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그래. 일기장을 가지고서. 나는 네 일기장 내용도 궁금하지 않으니까 일기장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읽기만 할 테니까 좀 빌려줘봐. 그러면은 일기장을 선뜻 내줄 수 있나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내가 단어 읽지도 않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어만 분석할게. 날씨 뭐 이런 것들만 분석할게 해도 영 찝찝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을
개별로 다 병원마다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지켜야 되는 병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락을 하신다고 한들 그 데이터가 다 병원 바깥으로 지금 현재는 못 나가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병원끼리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큰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 또한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각자한테 프로그램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일기장에 있는 자 우울이라는 단어가 몇 개인지 그게 날씨와 연관이 있는지 분석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줘. 그렇게 해서 모든 병원들에서 전부 다 그 데이터를 받아서 합해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도 사람이 하고 의학은 더더군다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요. 의약품 부작용을 탐색하는 그런 연구들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을 먹고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를 식약처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의약품 부작용 보고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A라는 소화제는 지금까지 난청하고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는 거예요. 난청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유난히 이 소화제를 먹는 사람들 중에 다른 소화제보다 다른 어떤 약들보다 난청의 위험이 좀 높아 보인다거나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찾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연구가 되려면 의사가 그 약을 수년간 처방하면서 야 잠깐만 이거 내가 한 10년 처방해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약전에는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처방하면 환자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이제 개개인의 의견들이 모이면 그게 야 그럼 우리 연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이기 전에 더 빠른 시간에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의 보고 데이터 자기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근거를 찾는 거죠. 근거를 찾고 진짜 그런지 세밀한 연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연구들을 관현대병원에서 저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보고자 지금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만든 게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병원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익명화,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다 지우고 그리고 우리가 꼭 급하게 정복해야 되는 질환이 뭐죠?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것들만 먼저 좀 한번 데이터를 모아보자. 그래서 연구할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보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관현대학교도 국립암센터, 나머지 세브란스 삼성병원이랑 같이 이 연구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연구인데 의사들이 생각보다 약 처방하면서 실수를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한 진료를 받는 팁을 이제 몇 장 안 남았거든요. 말씀드리면요. 진료를 되도록이면 시작하자마자 보셔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오전을 놓쳤으면 되도록이면 오후 시작하자마자. 의사도 사람이에요. 마라톤 막 뛰기 시작한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하는 게 좋을까요? 끝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하는 게 좋을까요? 말 시키는 거잖아요. 진료도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체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환자가 10명씩 밀리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알람창이 떠요.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면은 내용을 안 읽고 닫아버려요. 여러분들 동의서 동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다가 중요한 알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알람 빈도가 너무 높아요. 병원의 프로그램들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환자 한 명 보는데 어떤 좀 환자들은 알람창만 5개씩 뜹니다. 석 달 전에는 캄보디아에 갔다 오셨고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두드러기가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은 무시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한테
소아한테 성인 용량을 처방하면 알람이 당연히 뜨는 게 맞겠죠. 근데 소아가 초등학교 6학년이 왔는데 애 엄마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한테 소아 용량을 주는 게 맞아요? 엄마하고 비슷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과 관련된 것들을 더 세밀하게 보면 사실은 알람이 필요 없는 알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다 성인 용량을 주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그러면 절반 용량으로 줄여주는 게 맞거든요. 할머니들 체중이 감소해가지고 35kg밖에 안 나가시는 할머니들한테 성인 용량을 다 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알람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다 불필요한 알람으로 의사들의 피로도만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진짜 의사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의사들이 무시하는 것들은 되도록, 이건 무시했으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 의사들이 정말 수정하는 에러들만 학습을 시켜서 바둑 가르치듯이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키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을 살아가는 의대 교수가 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입니다. 자, 의학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 앞으로 의학교육은요, 컴퓨터와의 경쟁이 아니라 컴퓨터를 누가 잘 쓰느냐의 경쟁으로 틀림없이 갑니다. 자꾸 컴퓨터가 뭔가 의료 인공지능이 하나 개발이 되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안과 전문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더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의사들은 앞으로 다 그 프로그램을 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는 달리기대로 경주를 하죠. 올림픽은 하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자동차를 타고서 각자 자기가 만든 가장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레이싱 경기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의료는 다 각자 자기가 만든 의료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누가 더 좋은 치료를 하는지를 경쟁하는 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낯설면 이제는 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멀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 외우느냐의 경쟁, 이제는 의미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의사협회랑 대한의료정보학회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의사 면허 시험에 이제는 오픈북이 아니라 오픈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전문의는 핸드폰으로 진료하면서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핸드폰 아니 근데 저만의 얘기일까요? 아니거든요. 의사들은 다 전문의 딴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구글 검색해가면서 진료하면서 학생들은 뭐하러 시험을 다 외워서 보게 해요? 굳이 그렇게 고생시킬 필요 있나요? 쓸모없는 고생을. 대신에 시간 제한은 있어야 됩니다. 질환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응급질환들.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3분 안에 어떤 다음 처치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환자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골든타임과 관련된 질환들은 문제를 낼 때 시간을 정해서 그 안에 답을 못 쓰면 틀린 걸로 할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요즘에 다 테스트 방식은 개발이 됐거든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그거 모든 걸 다 항암제 30분 늦게 결정한다고 환자분이 바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잘 외우는 능력보다는 어디에다 뒀는지 잘 찾는. 근데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우는 방법과 외우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알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창회에서 친구들 얼굴은 다 한 번씩 봐놨어야 나중에 찾는 거지. 한 번도 안 본, 학교를 한 번도 안 간 친구가 동창들 얼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던 일을 누가 더 빠르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새로운 일을 찾느냐의 경쟁으로 바뀌어갑니다. 의대에 온 친구들이 요즘에 정말 수재들이 와요. 의대 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시 입학하라 그러면 우린 다 떨어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요즘에 성적이 너무 좋잖아요. 의대에 오면 진짜 천재들만 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의대에 온 애들이 앞으로 의학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걱정스러워요. 야, 너 어떻게 할래? 너 의사면허 딴다고 치자. 근데 여러분 학부모님들은 다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면 인생이 다 끝납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끝납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30 넘으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고 40 넘으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근데 마치 의대 입학이 끝인 양 애들을 가르치셔가지고는 의사는 만들 수 있을 때 의사 뒤에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담보할 수가 없는 삶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의대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의대 못 갈 것 같은데 의대를 각오한 거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10년, 20년 안에 병원에서 고용되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료 정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숫자가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경쟁 포인트를 찾는다면 좀 더 미래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